안녕하십니까, 택배기사TV 한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강 택배사 종류와 운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사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이렇게 택배 3사를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21개의 택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보통 3개의 택배사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3개 회사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오래된 택배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 CJ 대한통운이 가장 오래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알고 보면 가장 오래된 택배사는 바로 파발마라는 브랜드로 시작한 한진택배입니다. 한진택배가 몇 살일까요? 2022년 올해 30살입니다. 네, 30살 한진택배. 한진택배는 1992년 6월 달에 최초 택배사 1호 사업자입니다. 한진택배는 보통 일반 택배보다도 해운 쪽으로 많이 유명하죠. 그런데 소화물 택배로 집에 도어투도어 집에 배송을 해주는 그런 택배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게 바로 30년 됐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오래된 택배가 어딜까요? 바로 롯데택배입니다. 롯데택배가 몇 살이냐? 26살입니다. 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한진보다 오래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은 도대체 몇 살일까요? 보니까 24살이네요. 굉장히 젊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알고 있는 택배가 어딘가요? 네, 로젠택배라고 있죠. 로젠택배는 몇 살일까요? 1살 어립니다. 23살. 그 다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체국 택배 있죠. 근데 우체국 택배도 택배 회사인 줄 알았죠. 그런데 우체국은 택배 회사가 아닙니다. 우편 회사예요. 네, 소포라고 하죠. 그래서 우편법을 따르지 택배법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21개 택배사에서 그 안에는 우체국 택배는 없다. 그런데 왜 택배 시장 점유율에다가 포함을 시키냐? 일반 택배처럼 소화물인 그런 택배, 소포, 그 물품을 굉장히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젠택배만큼 취급을 하기 때문에 택배시장 점유율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로젠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우체국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택배업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체국 소포라고 이름을 정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같은 경우는 일반 배넘버로 택배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넘버로 하죠. 우편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쿠팡은 몇 살일까요? 네, 쿠팡 본사로 봤을 때는 12살입니다. 그런데 택배 회사로 만든 CLS는 이제 1살입니다. 네, 이 외에도 택배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21개 택배사가 있습니다. 우체국 제외하고요. 그러면 어떤 또 택배사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택배사의 연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면 너무 길어서,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지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하고 바로 나머지 택배사가 어떤 택배사들이 있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얼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은 소화물 택배 회사입니다. 소화물. 중량은 25kg 미만, 그리고 박스 보면은 가로, 세로, 높이, 3면의 길이의 합이 160cm 이내. 이 물품 소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택배사가 바로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3개 택배사입니다. 그리고 로젠 같은 경우는 좀 중량급 물건을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화물에서 취급하는 지게차로 뜨는 30kg 이상 40kg, 50kg, 100kg 나가는 그런 물건이 아닌 사람이 어느 정도 들 수는 있는 만큼의 그 무게죠. 35kg까지도 제가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량급의 물건, 부피성 이런 물건들을 취급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로젠택배입니다. 쿠팡은 일단은 제가 제외를 해놓고요. 나머지 택배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름들이 되게 낯설 거예요. SLX 택배, 그리고 성화 기업 택배, 용마 로지스, 일양 천일, 큐런, 로지스밸리, 프레시솔루션,
고려, 한국택배업 협동조합, 건영화물, 경동택배, 대신택배, 동진특송, 합동택배, 한샘서비스원, 이런 택배사들이 있어요. 되게 생소하죠? 낯설죠? 근데 이 택배사들은 거의 보면 기업 물류를 하거나 또는 특화된 물건들을 배송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SLX 택배는 풀필먼트 서비스를 하면서 자체 물건을 소화하고 또 위탁받아서 물건들을 이렇게 배송해주는 이길 배송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화 기업택배, 이름에서 말해주듯이 기업 물류를 담당하는 그런 택배 회사입니다. 기업 물류라는 것은 기업 대 기업, 어떤 물건을 갖다 줄 때 뭐 간선차 큰 차로 해가지고 뭐 한 대분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필요한 물건들 있죠. 그런 것들을 납품하듯이 배송해주는 그런 기업 택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마로지스는 보통 그 의약품을 많이 배송을 해요. 정말 필요한 물건인데 매일매일 그 시간대에 꼭 가야만 하는 그런 물건들, 일반 택배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이 바로 용마로지스입니다. 그리고 일양로지스는 좀 특화된 물건들을 배송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명품으로 알고 있는 샤넬이나 뭐 어떤 루이비통이나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배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 같은 거를 배송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특화된 물건들을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일양로지스입니다. 그 다음에 천일택배. 여러분들 천일택배 많이 들어보셨죠? 천일하면 생수, 생수하면 천일. 그 정도로 생수를 전담해서 배송을 하는 그 업체가 바로 천일택배입니다. 큐런택배도 SLX 택배처럼 풀필먼트나 어떤 이제 3자 물류, 3PL, 자체 물류를 이렇게 대행해서 판매해주는, 그러면서 물류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뭐 당일 배송, 그것도 뭐 당일에 뭐 3회전 배송까지 뭐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은 제가 수도권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막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한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이게 망이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지스밸리도 마찬가지로 자체 물류,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해 놓고 거기에서 쿠팡처럼 물건을 직매입해 가지고 판매하면서 바로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외부에 직파도 해 가지고 같이 배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시솔루션, 여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마켓컬리에서 배송을 하는데 보통은 쿠팡 친구처럼 차도 주고 하면서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자체 배송을 하죠. 일반 택배처럼 배넘버를 받고 우리 지입기사, 일반 택배기사처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보통 프레시솔루션은 식품 위주로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려택배는 의약품 전문 택배입니다. 용마로지스도 의약품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용마로지스보다도 고려택배가 전국의 약국이라던가 뭐 이런 데에 납품식의 택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려택배입니다. 그리고 한국택배업 협동조합, 여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도 택배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영화물, 경동택배, 대신택배, 뭐 동진특송, 합동택배, 딱 이름만 봐도 화물을 취급한다는 걸 금방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1톤 탑차보다는 3톤, 5톤 좀 더 큰 차들로 거의 간선차로 배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사람이 들어서 물건을 배송하는 것보다도 일반적으로 거의 지게차로 파레트로 떠가지고 바로 실어서 파레트로 내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배송은 뭐 1톤 차로 하면은 뭐 많아봤자 20개. 그 정도로 많이 싫진 않지만, 일단은 화물이라는 특성상 운임이 비쌉니다.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마진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좀 큰 차로 배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샘 서비스원이라는 곳이 있죠. 한샘 아시죠? 가구 만드는 회사. 한샘에서 가구 배송을 하는데 완전히 완제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가구가 아니고요. 조립식 가구들 있죠. 직접 이렇게 배송을 가서 설치까지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한샘 서비스원입니다. 여기는 2인 1조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21개 택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못 드렸던 쿠팡 CLS,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의 약자로
쿠팡 CLS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쿠팡의 자회사입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2년 7월이죠? 네, 1년 7개월밖에 안 된 회사예요. 네, 되게 어립니다. 그러면 1.5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1.5살밖에 안 됐어요. 일단 그러면은 고칠게요. 네, 1.5살 된 아주 신생아, 네, 그런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쿠팡은 택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쿠팡 택배 회사 아니에요. 네, 여기는 택배 회사가 아니다. 그럼 뭘까? 아니 보니까 뭐 똑같이 일반 택배처럼 배송을 하던데요. 쿠친들이 물건 실어가지고 다 같이 배송을 하던데요. 근데 왜 택배 회사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차에가 쿠팡카 보시면은 넘버가 흰색 넘버예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회사차라는 거예요. 회사차, 회사 직원이 그냥 회사에서 판매된 물건을 직배송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직배송해주는 회사, 그러니까 여기는 쿠팡은 이커머스 회사지 딜리버리 회사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커머스 회사,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지 택배를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배송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작년에 쿠팡 CLS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었죠. 여기가 이제 택배 회사죠. 네, 여기는 이제 일반 택배사처럼 본사, 대리점, 택배기사 이런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배송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바로 쿠팡 CLS입니다. 똑같은 택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뭐 한진택배가 뭐 연역이 어떻고 롯데가 어떻고 CJ대한통운이 어떻고 되게 연역이 화려합니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 안 할 거예요. 그냥 대충 30살 먹은 회사다. 그리고 26살 먹은 회사, 24살 먹은 회사, 그리고 23살, 그 다음에 쿠팡 CLS는 1.5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 보면은 되게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요. 예, 오래됐는데 일단 시장 점유율에 선점하진 못했어요. 이게 특성상 소화물을 그리고 C2C나 B2C 기업 대 개인 간 또는 개인 대 개인 간의 그런 소화물 물건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특화된 물건이나 또는 기업 물량을 소화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에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배 기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디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냥 뭐 답이 나오잖아요. 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돈을 못 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회사는 중대형 택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소형 택배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택배 사업자를 내고 내가 내 차를 구매해서 배넘버를 받아서 완전히 내 사업을 개인 사업을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쪽 택배회사 중대형 택배회사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차 사는 것도 귀찮고 사업하는 것도 귀찮다. 그냥 나는 시간 되면 가서 일하고 시간 되면 나 가서 퇴근하고 자유롭게 딱 월급만 따박따박 받고 일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소형 택배 또는 특성화 택배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경동택배 이런 화물 쪽에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벌어요. 왜냐면 보통 1톤 탑차로 거의 안 하고 보통 뭐 5톤 탑차, 5톤 탑차, 예, 윙바디 이런 차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뭐 직관선 식으로 해가지고 돈도 되게 많이 벌어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이상도 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형 택배라고 해서 특성화 택배라고 해서 뭐 화물 택배라고 해서 돈 못 번다 그런 편견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벌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대형 택배 회사에서도 꼭 CJ 대한통운만 돈을 잘 버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롯데나 한진 또는 오히려 로젠 택배에서도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로젠 택배 같은 경우는 배송에 최적화되지 않았고 지파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물건을 받아가지고 계약 물량으로 받아서 그날 상차시켜서 보내는 거죠. 배송이 아닌 지파를 통해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버는 회사가 바로 로젠 택배다. 왜냐? 지파를 할 때 수수료가 높아요. 그리고
로젠 택배는 이제 아무래도 권역이 넓다 보니까 배송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송은 적게 하고 지파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택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한 달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잘 버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택배 3사라고 부르죠.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네. 택배 3사에서도 보면은 꼭 CJ 대한통운만 돈을 잘 버는 게 아니에요. 택배기사가 보통 일을 하게 되면 배송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로젠처럼 지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CJ 대한통운은 아무래도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권역이 좁아서 배송 쪽으로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롯데, 한진은 로젠보다는 훨씬 더 권역이 좁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은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배송과 지파를 반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블로그 택배 친구라는 블로그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점점 이제 쿠팡이라는 회사가 점점 입지가 높아지면서 이커머스에서 점점 택배 쪽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택배사들이 많이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화된 전략으로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쿠팡이죠. 또는 오늘 주문했을 때 내일 바로 배송되는 이길 배송을 완전히 지켜버리니까 조금 위협감을 갖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치만 시장 점유율이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확 틀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한 회사다라고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택배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택배 본사만이 이렇게 성장해서 될 게 아니에요. 본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리고 인프라를 많이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거기에 대리점들도 많이 모여야 되고요. 그 대리점에서 또 기사를 많이 모아야 되고, 그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본사 혼자서 이게 운영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대리점과 기사, 이런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잖아요. 20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탄탄하게 기초가 돼 있다. 종사자들도 이탈률이 많이 줄었고 되게 안정적으로 한 사람이 빠져도 다른 사람 얼른 채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해 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이 그래프 보이실까요? 여기에 보면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이 성장해 나가는 그래프가 쭉 있습니다. 1996년도부터 해서 작년 2021년까지 매출액 대비로 해가지고 그래프가 쭉 성장해 나가는 게 보이시죠? 네. 제일 높은 게 CJ 대한통운, 그 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 밑으로 되어 있는 게 롯데, 한진이에요. 비슷하죠? 그 다음에 로젠과 우체국입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여기 있는 택배사들, 점유율이 낮지만 그만큼 수익성은 높은 회사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가 이만큼 계속 성장해 왔어요. 계속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쵸? 되게 사람들이 이제 대형마트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무조건 물건을 사야 된다라는 편견이 없어졌잖아요. 이커머스, 전자상거래가 그만큼 온라인 거래가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만큼 택배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데 아무리 어떤 택배 회사가 온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무너지진 않는다. 택배는 매년 꾸준하게 15% 이상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왔을 때부터 확 올라가 버렸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고, 다시 주춤하더라도 내려가진 않고 다시 올라가게 돼 있다. 그게 바로 택배 시장입니다. 쿠팡이 최근에 한진택배에 위탁했던 그 물량을 가져갔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쪽 지역의 물량들이 급감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한진 절대 안 무너집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동량은 거의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대로고, 실질적으로 쿠팡의 직배송을 할 수 없었던 지역들,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확실히 한진으로 위탁했던 물량이 되게 많죠. 그러니까 한진 물량하고 쿠팡 물량이 거의, 쿠팡 물량이 더 50% 이상, 60%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원래는 그렇게 안 나오는 지역인데 쿠팡이 그만큼 도와주는 거죠. 그치만은 언젠가는 회수될 거였으니까 좀 안타깝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치만 한진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택배 시장은 이렇게 30년 가까이 오면서 되게 많은 성장을 했고요. 되게 많이 튼튼해졌습니다. 그거는 본사만이 한 것도 아니고요. 본사, 대리점, 택배기사, 모든 사람들이 다 상생협업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게 택배시장 점유율 작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은 뭐 CJ 대한통운이 42% 정도 되죠. 그리고 2위, 3위 롯데, 한진이 보통 각각 13%, 12% 그 정도로 살짝 하향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향됐던 그 프로테이지 약 10%가 어디로 갔느냐? 바로 기타 택배사로 갔어요. 기타 택배. 기타 택배라고 하면은 보통 로전 택배부터 시작해서 이쪽에 소형 택배사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CJ 대한통운에서 물량이 많이 빠질 때 그 물량이 롯데나 한진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롯데나 한진에서 당일 캐파를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뱉어냈어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간 겁니다. 뭐 택배하면은 그 안에가 뭐 식품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또는 뭐 의류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식품이라던가 소화하기 좀 어려운 물건들, 좀 물성이 큰다거나 무거운 것들이 뒤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그거는 당연하게 아래에 있는 택배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성화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보시면은 천일택배에서 생수만 전담을 하듯이 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택배회사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택배회사가 아닌 요즘에 보면은 거의 스타트업으로 해가지고 자체 물류를 하고 있는, 자체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까지는 택배사 간에, 택배 3사, 5사 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물량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이제 택배사 간의 어떤 이동보다도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바로 직배송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켓컬리라든가 또는 이제 오아시스, 습배송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죠. 자체 물류 쿠팡처럼 물건을 쌓아두고 그 물건들이 주문 들어오면 바로 포장해가지고 직배송 해버리는 그런 서비스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들이 빠져서 좀 편한 게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물량은 이제 거기에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보니까 그 11번가에 보통 아마존이 직접 손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슈팅 배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슈팅 배송.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반품 무조건 무료 배송. 무료 반품. 다 됩니다. 이게 누가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수도권에서 많이 알고 있는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뭐 새벽 배송의 선두주자죠. 제일 처음에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도 새벽 배송에 되게 많은 시장 점유율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택배 회사의 택배 시장 점유율은 들어가지 않았죠. 이런 회사에서 식품 위주로 물건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품군들을 많이 늘리고 있죠. 뭐 샛별 배송이라고 해가지고 뭐 오늘 밤 11시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도착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지방권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택배사에 위탁해가지고 배송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오아시스. 친환경 제품이면서도 가격이 되게 싼, 되게 경쟁력 있는 그 물건을 취급하는 곳이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여기는 단 한 번도 적자가 난 적이 없어요. 흑자가 났어요. 유일하게. 네, 원래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되게 많은 돈을 쏟아붓거든요. 뭐 쿠팡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희한하게 오아시스는 처음부터 흑자였어요. 지금까지도 흑자고 앞으로도 흑자가 날 것 같아요. 네, 특화된 그런 물건들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만큼 또 빠른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브룽 아세요? 브룽 오토바이 브룽. 네, 메시코리아라고 하는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오토바이 배달 대행 업체인데 거기에서 이제 택배업도 하겠다면서 뛰어들었죠. 소형 택배도 취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수도권 위주로 해가지고 연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라이더들이 배송하는 배달 대행이면서도 몇 시간 내에 배송되는 그런 퀵커머스, 네, 퀵커머스 플러스 일반 택배까지 합쳐가지고 되게 빠른 배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풀필먼트 구축을 했죠. 예, 구축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새벽 배송도 하고 있어요. 아직 일부이긴 하지만 그걸 연습해서 점점점 넓히겠다라고 하는 그 포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탑차로만 해야 했던 그런 물리적인 한계들을 오토바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퀵처럼 빠른 택배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되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쓱닷컴. 네, 쓱닷컴도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물건들을 자체 배송을 해오고 있죠. 앞으로는 이제 이베이와 함께 해가지고 뭐 자체 배송을 완전히 늘리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리점 모집하고 그 다음에 배송기사도 모집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쿠팡처럼 바로
허브에서 또는 자체 그 물류센터에서 물건들을 바로바로 캠프로 보내는 간선차로 그런 식으로 해서 배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직은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택배 업계에서도 그 다음에 이커머스 쪽에서도 상당히 후발주자로 지금 뛰어든 상황인데, 과연 이커머스 회사였던 그 옥션 G마켓, 이베이를 인수해 가지고 되게 비싸게 인수를 했잖아요. 인수를 했지만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셀러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며, 그 셀러들의 물건들을 어떻게 풀필먼트로 입고를 시킬 거냐.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던 거를 이제 풀필먼트에서 판매하게끔 그 셀러들을 유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셀러들은 많지만 풀필먼트를 통해서 물건을 출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생 이커머스 그리고 직배송 회사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렸고요. 택배 시장 또는 물류 시장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고 이렇게 상당히 범위가 되게 다양합니다. 상당히 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 파이를 나눠 먹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 특성화를 하느냐 또는 어떻게 물량화를 하느냐, 이런 이제 자기만의 정책을 펼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렇다면 나는 어떤 택배회사들이 있고, 이런 택배회사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화물, 어떤 택배 소화물을 취급하고 있는지,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택배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택배회사가 어떤 구조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택배회사는 본사가 있죠. 브랜드라고 하는데 우리가 CJ 대한통운, 롯데, 한진, 로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본사에서는 직고용을 웬만하면 안 해요. 보통 직영기사라고 하는데 직영기사 어느 정도만 채용을 하고 나머지 90%는 거의 지금 우리 일반 택배기사처럼 개인사업자 신분의 특수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사업자를 갖추고 내 차를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 택배업을 할 수 있는 배넘버를 이렇게 달고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을 직접 채용을 하지 않고 중간에 대리점이라는 곳과 계약을 합니다. 대리점은 각 지역에 보면은 다 이렇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이만큼을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을 분배를 해주고, 그 대리점에서 이제 기사를 뽑죠. 기사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SM, 서비스 마스터라고 해서 서비스를 하는 주체, 택배기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사에서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대리점과 계약관계, 그 다음에 대리점과 기사 간의 계약관계, 그래서 하청의 재하청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택배기사를 하려면은 일반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죠? 본사로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바로 대리점으로 가는 겁니다. 그쵸? 대리점을 건너뛰고 본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이 그래요. 회사 대 회사 대 회사입니다. 네, 회사 대 회사 대 회사인데 여기 중간 대리점을 건너뛰고 본사로 갈 수가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택배 일을 하려고 한다면 대리점으로 가야 되죠. 알바몬 알바천국에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그런 광고들은 웬만하면 대리점에서 예전 같으면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사라고 하면서 대리점과 기사 간에 그냥 계약을 하면 끝나는 건데, 여기에 또 하나 브로커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브로커. 그러니까 여기다 또 돈을 주고 여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알바몬 알바천국에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주고 광고를 하는 거죠. 돈을 주고 광고했으니까 광고에 뽑아야 되잖아요. 그 광고비를 누가 줘요? 구직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근데 잘 보면은 대리점에서 직접 채용하는 그런 구인 공고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은 거의 화려한 이미지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글자만 딱 써 있어요. 딸랑. 네. 몇 시에 출근이고 물량 어느 정도고 급여는 어느 정도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만 써 있고, 보통 브로커가 올리는 광고 같은 거 보면 되게 화려합니다. 어떻게 화려하냐? 바로 본사 로고, 본사의 CI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마치 본사에서 우리가 채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내니까 허위 과장 광고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기사는 무조건 대리점을 통해야지 기사는 본사를 통할 수 없다. 그냥 간단한 그 구조만 생각하시면 사기 안 당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진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택배기사를 하려면 사본이 있어야죠. 일을 하죠. 그쵸? 요즘에는 옛날처럼 운송장 떼가지고 한 장 한 장 모아가지고 보면서 그걸로 배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은 핸드폰으로 어플로 다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본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로그인을 해야죠. 내 아이디로
내 비밀번호, 로그인해서 전반적 일들을 하는 겁니다. 네, 4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기사가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을 합니다. 이제 브로커는 빼버리고요. 자, 본사도 뺄게요. 우리는 대리점과 기사 간의 관계입니다. 위수탁 계약서, 택배 위수탁 계약서. 뭐냐면 대리점에서 권역을 받은 그 권역에 내려오는 물건들을 자, 위탁한다. 누구에게? 기사에게. 기사가 대리점과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을 하고 그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올릴게요. 본사. 네. 본사에 제출을 하게 되면 본사에서 4번이 나온다. 근데 4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는 돼 있어야 돼요. 뭐냐면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필히 취득하셔야 돼요.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건 불법이죠. 마찬가지로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 없이 택배업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고 구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인 소유의 탑차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명의의 탑차를 소유를 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잖아요. 사업자를 내서 탑차를 구매를 하고 사업자 등록지를 제출해서 부가세 환급도 받고 그 다음에 사업자 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급여를 대리점에서 받아야 되겠죠. 배송과 집하를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가 다 전산에 누적이 돼가지고 그게 본사로 올라가죠. 본사에서 그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수수료를 다 정리해서 내려줍니다. 그럼 대리점에서 기사에게 송금을 해주겠죠. 네,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아니면 나머지 이제 직영기사를 채용하는 공고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직원,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게 아니고 직원은 그냥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에 한정돼 있다. 350만원 정도 이상이 거의 안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택배기사로 이렇게 4번 받아가지고 지입기사로 하게 되면은 내가 한 만큼 돈을 벌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4번도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택배기사는 어디로 출근합니까? 대리점으로 출근합니까? 아니죠. 택배기사가 출근하는 곳은 바로 서브터미널이라는 곳입니다. 그 서브터미널이라는 걸 알기 전에 간단하게 택배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허브터미널이라는 게 무엇이냐? 허브터미널은 말 그대로 중개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물건들이 오면 전국 각지로 어느 차에 실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분류를 해주는 거죠. 분류를 해서 각각 차에 실게끔 정리를 해주는 거. 자, 그 작업을 하는 곳이 허브터미널입니다. 그리고 서브터미널은 우리 택배기사들이 출근하는 곳이죠. 물건들을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면 자동 분류를 되든 일반 분류를 하든 분류를 해서 내가 배송해서 나갈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상차해가지고 나가는 곳이 바로 서브터미널이죠. 그러니까 우리 택배기사들은 출근하는 곳이 바로 서브터미널이고 또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기 전에 또 들렀다가 가야 될 곳이 바로 서브터미널이에요. 대리점은 안 가요. 저도 대리점 저도 CJ에 있을 때 한 6년간 근무하면서 대리점 딱 3번 가본 것 같아요. 그냥 인사드리러. 그 외에는 갈 일이 없어요. 왜? 우리가 일할 곳이 서브터미널이기 때문에. 자,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 간선차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아침에 우리가 출근을 해가지고 물건을 받는 곳이 서브터미널이라고 했죠. 서브. 자, 여기에서 물건을 받아요. 하차, 까대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하차한 거를 또 우리가 1톤 탑차에다가 배송할 거를 다 옮겨 실쳐, 상차. 그 다음에 배송. 네,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근데 이 물건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는 거냐? 이 구조를 알아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자, 배송을 했던 기사가 퇴근을 합니다. 퇴근할 때에는 아까 서브터미널에 들린다고 했죠. 보통 배송도 있지만은 회수하는 반품들도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집화했던 걸 또 이렇게 회수도 해가지고 또 상차도 해야 되니까 또 플러스 집화라고 하죠. 쇼핑몰을 운영하는 어떤 업체와 계약을 해가지고 그 물건들을 받아서 자, 서브로 갑니다. 서브 또 왔죠. 서브로 가서 상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이 어디로 가죠? 간선차. 거기에 물건들이 실어져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허브터미널이라는 곳에 갑니다. 네. 그러면
간선차에서 허브터미널을 가서 허브터미널에서 또 중계돼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눈 딱 떠서 출근해서 봤더니 또 서브터미널에서 물건들이 마차되고 있네요. 바로 그거예요. 또 여기서 간선차 통해서 서브로 내려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날 배송할 수 있는 물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라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열심히 한 달 동안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 돈을 받는 거를 우리는 급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사업자니까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금이 우리에게 입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 세금 계산서가 우리에게 오죠. 근데 원래 세금 계산서는 기사가 대리점에 발행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돈을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니까 계산서는 기사가 발행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전부터 종이계산서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기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잘 안 써요. 그래서 대리점에서 역발행을 해줍니다. 받는 자가 공급자한테 발행을 해주면서 또 돈까지 주죠.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보통 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수수료 정산해주고 배송하다 보면은 어떤 클레임들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본사에 어떤 지침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곳이 바로 대리점입니다. 대리점 안에는 OP라고 해서 사무직원이 보통 있어요. 좀 작은 데는 아내분이 일을 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된다. 우리가 배송을 하게 되면 그 배송에 대한 수수료, 급지라고 하죠. 그 급지에서 대리점 수수료를 제외하고 우리에게 송금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쪽은 바로 택배 기사 쪽이 해당이 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택배사 종류와 운영 구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제 쿠팡이 들어간 택배 시장 점유. 네. 뭔가 좀 달라졌죠? 지금 여기 있는 시장 점유율은 지금까지 없었던 자료입니다. 제가 예측해서 만든 시장 점유율인데요. 다음 시간에 재개편된 택배 시장 점유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왜 하느냐? 택배 기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택배 시장 점유율입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택배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높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배송하는 섹터, 구역이 그 범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나면 날수록 택배 업무하는 데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이 완전히 달라지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송을 하면 타수라고 하는데 그 타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한 개 배송하는데 뭐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한 개 배송하는데 1분이 걸릴 수도 있고 또는 1분 이하로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가 알고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배송 효율을 어느 정도 높이고 또는 배송이 안 되면 집화 효율을 어느 정도 높여서 이 범위를 내가 잘 조율을 해서 고소득 택배기사가 되는 그런 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택배시장 점유율과 전망으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워진 자료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